네, 포인터가 안 돼서 앉아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1기 과정 김동찬이라고 하고요. 우선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머신 러닝 인 제로샷 TTS라는 주제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는 먼저 머신 러닝이란 주제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제로샷 TT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이 둘을 결합한 저희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후 이것이 어떤 연구들로 확장될 수 있는지 좀 아이디어적으로 생각해 본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머신 러닝입니다. 네, 혹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물론 좋은 영화긴 한데 영화를 당연히 추천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 해당 영화의 내용이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머신 러닝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실제로 유명한 머신 러닝 연구 중에서 제목 자체가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네, 영화의 내용은 이제 주요 사건 하나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클레멘타인이라는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그 실연의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기억을 지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과 연관된 모든 기억이 지워지게 되고 텅빈 기억 속에서 이제 여자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지가 영화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인간의 기억을 실제로 지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으나 딥러닝 모델 측면에서는 특정 데이터에 영향력을 지우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머신 러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실제로 연구된 지가 좀 짧은 분야여서 정의 자체가 여러 가지로 갈리긴 하는데, 저는 이제 올해 진행된 CVPR 언러닝 튜토리얼에서 소개된 정의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원하지 않는 데이터의 영향력을 지우면서 동시에 원래 기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고, 그리고 비용적으로 손해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왼쪽 빨간색 객체를 지우고 싶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빨간색 객체만 언러닝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머신 언러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의가 이루어진 이제 딥페이크의 경우에도 만약에 언러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특정 개인이 불법적으로 유해 영상을 만드는데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에서 블랙 위도우로 활약했던 미국 여배우인 스칼렛 요한슨의 음성 데이터가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음성 서비스를 실행할 때 학습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언러닝 기술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은 이와 같은 케이스를 방지할 수 있겠죠. 프라이버시 이슈 이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에서 언러닝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 특정 모델의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공격이 가해졌다고 했을 때 언러닝을 통해서 그 오염된 데이터만 제거를 함으로써 다시 모델을 복원시키는 연구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셋이 커진다면은 그 데이터 자체에서 함풀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델 성능을 높이는 데이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이학습을 통해 함풀한 데이터만 언러닝을 할 수 있다면 모델의 성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였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컨셉이나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젠더라던가 종교, 성별 같은 이슈 등을 지우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머신 언러닝이라는 주제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한 작년 유립스에서 열렸던 머신 언러닝 컴페티션인데요. 이때 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크에 대해서 언러닝이 꽤 정립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잊고자 하는 데이터를 forget set이라고 정의하고 보존해야 하는 데이터를 retain 혹은 remain unforget set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에 대해서 언러닝을 적용한 모델을 언런드 모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그젝트 언러닝이라 해서 forget set을 제외하고 retain set만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을 골드 스탠다드로 기준을 잡고 언러닝 기법을 적용한 모델들이 그 골드 스탠다드
모델과 얼마나 성능이 유사한가를 기준으로 대회를 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류 작업에서 특정 데이터를 지울 건지 아니면 클래스를 지울 건지에 대한 연구가 주된 토픽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당연히 생성형 모델에서 언러닝이 훨씬 광범위하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훨씬 더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VPR 튜토리얼에서 소개되었던 한 7월까지의 대략적인 언러닝이 간략한 역사인데요. 네, 처음 등장한 건 2015년인데 모델 측면에서의 기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데이터 측면에서 언러닝을 실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가 본격적인 모델 기법의 언러닝의 시작이었고 굉장히 좀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이후에는 생성형 모델에서 언러닝이 메인 토픽으로 자리 잡아서 디퓨전이라던가 겐 같은 모델에서 언러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머신 언러닝의 경우에 크게 방법론적으로 크게 두 갈래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의 클래시피케이션 언러닝에서 골드 스탠다드로 적용되는 이그젝트 언러닝입니다. 미테인 셋으로만 학습시키기 때문에 애초에 폴겟 셋 자체가 데이터가 모델에 학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주 나이브한 방법으로 폴겟 셋에 대한 인플루언스가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당연히 모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학습 코스트가 커지고 후에 말씀드릴 학습한 데이터 외에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모델의 경우에는 이그젝트 언러닝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고 저희의 연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제 approximate learning이라는 기법이 등장했는데 현재 머신 언러닝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 근사 언러닝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모델의 베이스라인이 현재까지도 되고 있고 가장 직관적으로 초기에 등장한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그젝트 언러닝과 유사하게 이건 학습된 모델을 파인 튜닝, 리테인 셋으로만 파인 튜닝 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폴겟셋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닌 어센트를 적용함으로써 기울기를 증가시켜 인플루언스를 망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차원에서 폴겟셋을 리라벨링 혹은 랜덤 라벨링을 통해서 엉뚱한 웨이트를 갖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수식처럼 람다 값을 조정해 가면서 모델 유틸리티 성능을 높이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람다 값을 키우고 아닐 경우는 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초기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폴깃셋의 웨이트만 건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리테인셋의 웨이트까지 건드려서 모델 전반적인 성능이 좋아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등장을 했고 그중 하나가 저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 매드 티칭이라는 연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겟을 하면서 유틸리티 성능을 조화를 막기 위해 고안된 방법 중 하나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컴피턴트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인컴피턴트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스의 정보가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 모델 자체가 원래 모델 리테인 성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아웃풋을 컴피턴트 티처의 아웃풋과 로스를 계산함으로써 유틸리티를 높이고 언러닝 이피션시를 높이고 싶으면은 인컴피턴트 티처와 비교를 하면서 학습을 진행되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결국 머신 언런이라고 하면은 평가 방법 자체가 잘 있는지 그리고 원래 성능은 제대로 유지하는지 그리고 과정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현재 대략적인 평가 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태스크마다 요구하는 성능이 굉장히 다르고 모달리티마다 또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언러닝이란 무엇인가가 아직까지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달리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컴퓨터 비전에서의 연구가 가장 활발합니다. 객체라던가 피처, 스타일, 컨셉 등 어떤 것을 얼만큼
또 언제 얼마나 언러닝 할지까지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실제로 언러닝 전용 벤치마크를 위한 데이터셋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NLP에서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생성하지 않는 것이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또 어디를 어떻게 언러닝이 될지 다양한 방법들로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디오에서는 전반적으로 언러닝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고 현재에도 많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음성 생성 모델에서는 실험 사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하여 TTS 모델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술인 제로샷 TTS에 적용하면 큰 컨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우선 간단하게 TTS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기 이전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메인스트림은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말씀하시겠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그냥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뤘던 거예요. 어, 그 기법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높인다기보다 언러닝 자체에서 어프록시메이트가 뭐 컴퓨턴스 학습 효율이라던가 아니면 모델 유티티 성능을 높인다던가 하는 식으로 적용이 돼서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만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한 이유가 아까 이런 폴게셋이랑 루테인셋을 나누는 기준이 그냥 이게 폴게셋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아예 별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건데 아니면은 폴게셋이랑 루테인셋 간에도 같은 레이블이 존재를 하고 뭐 그중에서 어떤 특정한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가진 것들이 폴게셋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좀 궁금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와이스 언러닝 같은 경우는 같은 레이블 안에서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함수란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데이터 자체가 레이블 안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그 특정 데이터는 이 레이블로 분류하고 싶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와이스 언러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적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게 약간 아까의 설명이었어요. 데이터 와이즈 언러닝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데이터 레이블 안에서 같은 레이블이지만 어떤 아웃라이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제외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단순히 프라이버시 이슈적으로 본인의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아마 이 다음부터 우리 논문 아이클리어의 논문 낸 내용을 설명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리버트를 하는 것 중에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게 기법보다도 그 시나리오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마 설명할 테니까는 어떻게 잘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TS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어줘서 원하는 목소리의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 자체는 크게 두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까지 일반적인 시퀀스고요. 텍스트를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어쿠스틱 모델 단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 시간 주파수 피처라고 볼 수 있고 이 변환 과정에 필요한 이유는 좀 불필요한 고주파 성분을 날려주면서 CNN 보커더에 들어가는 CNN 모델처럼 좀 2D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그 학습 효율을 높이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저희가 듣는 오디오 파형으로 바꿔주는 모델이 보코더 모델입니다. 타코트론 2랑 웨이브 넷이 나온 지 좀 됐는데도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이에 많이 발전된 형태가 제로샷 TTS라는 기법인데요. 약간 크게 달라진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이제 한 3초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오디오 샘플을 추가적으로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TTS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 상에 존재했던 목소리만 복원할 수 있지만 제로샷 TTS는 이제 3초의 샘플로 넣어준 음성을 복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로만 학습된 모델도 찬웅이의 3초 음성을 넣어주면 찬웅의 목소리로 변환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만한 게 갤럭시에 있는 빅스비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의 음성 샘플을 넣어주면은 이제 빅스비가 그 사람 목소리로 바뀌거든요. 그건 한 퓨샷 TTS 정도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 제로샷 TTS 같은 경우는 이제 어쿠스틱 모델에서 스피커 인코더에서 화자 임베딩을 추출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멜 스펙트럼을 바꾸는 그런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실제로 이제 스피치 피처라고 하면은 음소나 음율, 피치 같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싱글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인코딩하는 접근 방식은 성능을 좀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인컨텍스트 베이스드 전체 모델을 통으로 학습하는 것이 현재 주된 기법이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메타에서 발표한 이제 보이스박스라는 소타 제로샷 TTS 모델을 대상으로 언러닝을 진행했습니다. 네, 계속 나오는 트레이닝 과정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풋으로 일단 이제 텍스트 세그먼트랑 랜덤하게 마스킹된 로그 멜 스펙트로그램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 세그먼트를 보시면 뭐 HHAAA, LLO처럼 약간 알아들을 수 없게 변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텍스트를 그대로 말을 할 때 그 텍스트 단위, 음소 단위로 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스펙트로그램이랑 얼라인하게 맞추는 그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얽혀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분포로 변환하는 오른쪽 동영상처럼 변환하는 플로우 매칭 과정을 거치면은 저 마스킹된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랑 로스를 비교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보이스박스의 가장 큰 학습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컨트리뷰션이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 태수님께서는 회사에 계시고 이제 진주님께서는 미국에 계셔가지고 제가 대표로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많이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당 논문의 제목은 Do Not Mimic My Voice: Teacher Guided Learning for 제로샷 Text to Speech입니다. 시나리오 자체는 저희가 원했던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러닝 자체가 오디오에 많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러닝 그리고 가장 최신 기술인 제로샷 TTS 생성 모델에 언러닝에 결합할 수 있으면 높은 컨트리뷰션이 있겠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이제 스칼렛 요한센의 사례처럼 프라이버시 이슈에도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이스박스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게 제로샷 TTS 모델들인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좀 공개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직 이 기술은 저작권적으로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연구의 필요성을 더 느껴서 여러 가지 모달리티가 있지만 좀 오디오에 집중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그젝트 얼러닝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골드 스탠다드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제로샷 TT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원시인 데이터, 즉 저희가 학습 중에 보지 않았던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풀겟셋을 넣지 않고 학습을 했더라도 잭슨 TTS는 그것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섹트 얼러닝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제시한 게 티처 가이디드 얼러닝이라는 기법입니다. 프레임워크고요. 나이브한 방법인 SGU와 이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의 TGU가 있는데 둘 다 리메인에 대한 학습 방법은 동일합니다. 리메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이스박스랑 유사한 학습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 SGU 같은 경우는 풀겟셋에 대해서 멜스펙트로그램과 이제 리테인셋에 대한 멜스펙트로그램을 이어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리테인셋에 대한 멜스펙트로그램 부분을 마스킹 처리를 한 후 만약에 입력단으로 저 풀겟셋에 대한 멜스펙트로그램이 들어가면은 리테인셋을 복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풀겟셋이 들어가더라도 리테인셋으로 복원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해당 방법의 문제점은 당연히 학습 과정에서 풀겟셋이 리테인셋과 붙여가지고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겟셋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즈 같은 경우는 처음 소개해드린 배드티칭처럼 티처 모델을 활용을 하는데요.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저게 랜덤하게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한 아웃풋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풀겟셋이 얼러닝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아웃풋의 결과를 티처 모델의 아웃풋과 비교해 가면서 결국적으로 랜덤한 아웃풋이 출력되게 만드는 학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저희 모델로 출력한 결과이고요. 일단 리메인 셋에 대해서는 두 화자의 목소리가 동일하고 비슷한 것이 저희 목적이었고 풀겟 셋에 대해서는 티주 모델을 만약에 거친다면 언러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랑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면 됩니다. 유사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됩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잘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량적 결과이고요. 이제 심 같은 경우는 화자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WER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각각 이제 화자 인식 모델이랑 ASR 모델을 사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익섹트 얼러닝이랑 파인 튜닝 같은 경우가 CMF, 심 폴겟을 봤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전혀 얼러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과이고요. NG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어센트랑 동일한 방법인데 이거는 CMR 이 가치 저하를 해가지고 모델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KL 같은 경우는 KL 다이버전스를 맥스로 증가시키는 NG랑 약간 비슷한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WER이 굉장히 낮은 수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음성을 들어봤을 때 텍스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네, SGU랑 TGU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좀 강화하는 방법이 저 오른쪽에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에서 같은 화자의 경우에는 심 결과가 한 평균적으로 0.66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TGU 같은 경우 0.631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둘은 같은 화자였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풀겟셋에 대해서 다른 화자에 대해서는 0.02부터 0.17 사이에 있으면 이 둘을 다른 화자로 보겠다는 결과입니다. 이 또한 심풀겟을 보시면 TGU의 경우 0.169, 이 둘은 다른 화자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성 결과입니다. 네, 발표를 지금 들어주고 계신 선배님, 동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그 평가이고요. 네,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디오 생성 태스크에서는 좀 다른 모달리티랑 좀 다르게 좀 사람의 주관성을 요구하는 정성 평가가 반영이 되는데 오디오를 들었을 때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지 사람들께 괜찮은 퀄리티인지 또 두 오디오를 비교했을 때 이 화자가 비슷하게 들리는지를 각각 시모스, 에스모스라는 지표로 비교를 해요. 네, 이 또한 저희가 원한 결과대로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랜덤성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제 스피커 ZRF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안한 랜덤성 측정 매트릭입니다. 좀 랜덤성을 측정하고자 한 이유는 SGU랑 TGU 자체가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있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SGU의 경우 저 TSN의 리테인 셋을 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좀 리테인 셋들의 분포가 클러스터링이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한 기법인 TGU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본집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피커 ZRF 같은 경우는 리메인 셋에 대해서는 오리지널이랑 그 랜덤성이 동일할수록 좋은 결과고 프로게 셋에 대해서는 랜덤성이 커지거나 많은 차이가 나면 좋은 결과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그 포레스에서 앨범성이 커지거나 그래야 좋다고 하셨는데 네. 앨범성이랑 전문가들 혹시 정확히 그냥 뭉쳐 있어야 좋은 건지 아니면 구별할 수 없어야 좋은 건지. 이게 랜덤성이라는 것은 위에 그 리테인셋 보시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아니지만 리테인 화자들이 저희가 복원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유사하게 복원을 한다는 내용이고 프로겟이 랜덤한다는 것은 이 프로겟을 넣었을 때 어떤 화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측정을 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게 이해 한 번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워크의 목적이 아까 그 익셉트 언러닝의 리미테이션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결국 어떤 폴게셋의 데이터가 아닌 루테인셋 가지고 이제 그걸 위주로 재학습을 해봤자 결국 제로샷 TTS라는 게 전혀 학습 단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도 그 데이터로 음성이 생성되게끔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약간 이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제로샷 TTS에서 이제 생성 단계에서 새로 보는 목소리를 넣었을 때 이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도 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실험한 방법은 그 트레인 데이터 셋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 목소리는 풀겟하고 싶다라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신 데이터를 풀겟 하기보다는 일단은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풀겟하겠다. 그러면 지금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제 TTS를 생성을 할 때 트레인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TTS를 생성할 때는 제로샷 TTS의 목적에 맞는 것도 저희 이 제로샷 TTS 자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언신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네. 최초에 할 때도 포켓셋이 쓰였니 아니죠? 네, 그것도 그렇고 결국 이제 생성할 때 언신 데이터를 넣고 그러니까 이 목적이 궁금한 건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인과관계가 궁금한 건데 지금 이 실험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언신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거랑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실험이 잘 된 거다라는 이야기.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 언러닝의 목적은 저희가 읽고자 하는 데이터를 잘 읽는 것이 목적이고 제로샷 TTS 같은 경우는 언신 데이터도 잘 복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있었던 데이터 중에 이걸 읽고 싶다 하는 거를 읽는 과정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복원을 잘 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불러주셨던 실험에서
아래의 실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 거죠? 저게 그라운드 트루스는 어떤 거고 오른쪽은 어떤 아, 뭐를 보고 생성하는 걸까요?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Forget Ground Truth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잊고자 하는 화자의 오디오 샘플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언러닝을 진행했을 때 3초짜리 음성을 이제 제브라 TTS 모델에 넣어줬을 때 다른 목소리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튼 오른쪽은 언신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가요? 오른쪽은 사실상 씬 데이터지만 forget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 언씬이라기보다는 forget한 데이터. 그럼 명목상으로는 이제 저 프레임워크가 작동을 할 때 뭐 폴게셋과 크게 관계없는 언신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네, 맞습니다. 폴게셋과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끔 사실 그 한다.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forgetset이랑 비슷한 데이터라고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띄웠을 때 얘를 언러닝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호성이 약간 존재하는 태스크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보여드린 요 측면에서 이거 두 개는 동일한 화자다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은 forget이 되더라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언신 데이터 관련해서 네. 물론 우리 실험에서는 언신 데이터를 포개서 않았지만 예, 가능하긴 그렇죠. 합니다. 네. 가능은 하죠. 예, 언신 그 포개셋이 언신 데이터 안에 존재하더라도 잘 네, 되거든. 가능합니다. 실험을 안 해봤어요. 그 부분이 이제 파인 튜닝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성능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프로게셋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어떤 전체적인 플로우를 조감해봤을 때 되게 뭔가 위화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샷 TTS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목소리를 넣었을 때 이 텍스트가 내 목소리로 읽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언러닝이라는 거는 학습 세트 안에 만약에 내 목소리가 있다 혹은 뭐내 목소리가 유사한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생성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아까 뭐 이야기한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와 연관이 되는 걸 텐데 이게 실제 생성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이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런 제로샷 TTS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뭐 본인의 목소리를 넣는다, 본인의 목소리가 나온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어떤 거에 악용될 여지를 막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실제로 생성할 때 들어가는 건 언신 데이터인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싶다라고 해서 내 목소리 샘플을 저기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폴게셋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내 목소리가 폴게셋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뭔가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를 막으려면 사실 이런 폴게셋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로샷 TTS 자체를 막아야 막히는 문제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적용 사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래서 뭔가 이 전체적인 워크에 목적이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선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약간 잘 안 와닿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어플리케이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모델이 언제 사용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이 모델이 만약에 배포되고 어, 악성 개인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유해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뭐 그런 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것에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아 하는 사용자들은 이제 그 자기 목소리를 폴게셋으로 학습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만약에 거쳐진다면은 서비스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그 부분은 영구적으로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엄청 두 유사한 화자가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화자는 자기의 목소리가 생성돼도 상관이 없고 B라는 화자는 사실 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엄청 스페시픽하게 이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았다는 결과로 A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건 사용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엔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일단 결과적으로는 보안성에 더 중점을 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B라는 화자랑 굉장히 유사해서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는 소비적으로 달성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뭔가 질문을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뭔가 반박해 보려는 의도로 더 끌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범죄에 자기 목소리가 악용되는 건 그 누구도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범죄에 자기 목소리가 악용되어도 상관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두가 아니다라고 답한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의 공리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보안성에서 이러한 어떤 연구가 가지는 그러니까 보안성 쪽으로 내세웠을 때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언러닝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제로샷 TTS라는 그 워크가 가지는 특성이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로 무언가가 생성되게끔 하는 게 특성, 본질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 언러닝이라는 기법 자체가 제로샷 TTS라는 도메인이랑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뭔가 처음 받아들인 입장에서 약간 지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은 사실 언러닝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좀 아직 모호한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언러닝의 어플리케이션이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답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는 언러닝을 한다 했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보지 않은 데이터라던가 그 누구도 사실 자기의 프라이버시한 피처들이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들을 언러닝 하다 보면은 모델 자체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언러닝 자체도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다거나 서비스 측면에서 방지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언러닝이라는 태스크 자체의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는 제가 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약간 시사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결국 이런 기술들이 계속 연구가 돼야 그 특정 도메인이랑 결합을 했을 때 적합한지 비적합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로사 TTS의 언러닝을 결합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겠지만은 먼 미래엔 완전 스페시픽하게 특정 사람만 구분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서비스 측면에서 사실 상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악용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 악용될 것을 두려워해서 생성형 모델을 쓰지 못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시사하고 싶었던 바는 이제 교수님 이것저것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일부러 좀 더 약간 베베 꼬아서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누군가가 이걸 봤을 때 약간 방금 저처럼 되게 악랄하게 뭔가 기법 자체보다 어떤 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논파될 여지가 너무 많은 컨트리뷰션을 내세우게 되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논문에서 주장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합당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나름의 소소한 피드백을 뭔가 좀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피드백이요. 그 방금 질문 관련해서 그냥 이 떠오른 거는 결국은 내 목소리가 언제 사용되고 언제 안 되고 하는 건 맥락에 따라서 바뀔 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해도 되는 거고 언제나 육설이나 이런 문맥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고 저 프롬프트 텍스트 기반으로 보니까 컨텐츠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PPT에는 안 실긴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사실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언러닝을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세스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소리가 들어갔을 때 욕설이나 유해 단어를 포함하는 텍스트는 생성하지 않게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과한 감정을 가지거나 아무튼 스피치랑 얽힐 수 있는 많은 피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디스팅글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언러닝이 후에 등장을 한다면 좀 더 컨트리뷰션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으면 아예 그냥 인풋 안에서 어떤 사용자가 내 목소리를 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목소리가 들어오면 그냥 다른 목소리를 매치해서 생성해 주거나 하면 되는데 왜 모델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교수님과도 많이 논의를 이뤘던 과정이긴 한데 사실 그 언러닝이 맨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저희도 언러닝이라는 게 약간 정말 아웃풋 단에서 출력을 안 하면 언러닝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모델 파라미터를 완전히 지워가지고 어떻게든 복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언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사실 어떤 사람이 사람한테 특정 단어를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걸 강박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단어를 계속 말하고 있지 않는 거랑 정말 그 단어를 까먹어 버려서 말할 수 없는 거랑은 명백히 다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단어를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뭐 고문을 하든 어떤 식을 통해서라도 그 단어를 바뀌어내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단어를 정말 잊어버렸다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단어를 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해 둔다면 엄청나게 컨트롤된 환경에서는 언러닝이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도출해 봤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네네. 근데 그게 오리지널을 제대로 극복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원어민 프로세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 단어가 바뀐 건지. 그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 마스킹된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에 저 마스킹된 부분이 사실 저 제일 밑에 있는 텍스트랑 얽혀가지고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같이 스피치랑 복원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만약에 뭉개졌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WER이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그게 아마 들으셨던 단어가 조금 바뀐다던가 발음이 뭉개진다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과정인데 WER 특정하는 방법이 원본 트랜스크립트 전사본이 있습니다. 그란드 트루스에서 생성을 한. 그리고 저희가 언러닝 모델을 통해서 음성을 추출했을 때 그 모델을 ASR 모델로 돌리면은 텍스트 정사본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단어 간의 일치도가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는 게 이제 그 에러가 WER입니다. 그래서 언러닝을 복원했을 때 그 단어가 만약에 틀어졌다 하면 언러닝 모델 자체에서 학습이 그 부분이 잘못된 거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약간 모달리티랑 확장성 측면에서 그냥 어떻게 멀러닝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피치 도메인에서 확장을 한다면은 이모션 태스크가 있는데 스피치 제너레이션에서 나름 좀 중요한 한 섹터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모션, 사람의 감정을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아, 이게 사람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발음이나 톤보다는 감정이 느껴지면 좀 사람 같다고 느낀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추후에 사람의 감정을 엄청나게 복원을 잘하는 음성 챗봇이 있다고 하고, 이거를 좀 석 모델로 뭐 닥터 스피치 봇이라던가 콜센터 봇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심각한 암질환 같은 거를 진단을 내리는데 좀 기쁜 감정을 내비친다거나 아니면은 콜센터 봇이 화난 감정으로 대응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약에 뉴럴 이모션을 얼러닝을 할 수 있다면은 의미가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피치 얼러닝을 하기 전에 진행했던 멀티모달리티 태스크인데 사진 한 장이랑 어, 음성 신호를 넣어주면은 이제 디카프리오가 뭐 이렇게 랩을 하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멀티 모달리티 측면에서도 얼러닝이 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어서 스피치 도메인이랑 엮으면은 좀 더 연구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 주찬 선배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 뉴럴필드 보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3D 뷰를 합성을 할 때 특정 2D 씬의 패밀리 포토라던가 풀트레이 같은 민감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절대 공개돼서 안 되는 세큐리티 디바이스의 위치가 만약에 합성을 했는데 나타나 버리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얼러닝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도메인으로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자면 저는 얼러닝 자체가 뜬구름 잡는 기술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연구는 사람이라던가 자연의 많은 것들을 모방해서 기술을 창출합니다. 처음 인공지능을 배울 때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뉴런이랑 퍼셉트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딥러닝 모델들이 발전을 해왔다면은 저희는 현재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기술을 유전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얼러닝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거를 역으로 컴퓨터 기술이 사람의 뇌로 돌아간다면은 인간의 뇌를 지울 수 있는 좀 바이올로지컬한 연구까지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뜬구름 장소를 해봤고요. 조금 더 유치하게 시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자면은 저는 당연히 인류가 개발한 모든 기술에는 명암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개발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도 세계 곳곳에서 뭐 인공지능을 규제하자라는 사회운동이라던가 시위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저는 공학자이자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공학자의 목표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 주셨을 때 많은 논쟁이 오갔지만 언러닝 기술이 아직 많이 모호하고 발전할 영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언러닝이라는 기술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웃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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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맨 처음에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 CV나 NLP 같은 경우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기초적인 단계부터 좀 발전을 해가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스페시픽하게 제더 TS라는 모델에 집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수님이랑 진주님이랑 연구를 하면서 좀 논의가 많이 오갔던 과정 중 하나인데 결국 언러닝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것을 적용하는 게 영구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번에 아이클레어에 제출한 스피치 언러닝 논문이 저희 포함해서 딱 2개인데, 하나가 그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연구입니다. 근데 그 리뷰어들이 대부분 하는 말은 컨트리뷰션이 너무 떨어진다. 단지 모달리티를 바꾼 측면일 뿐인. 그래서 그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스페시픽하게 이런 도메인을 확정한 것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피치 도메인 도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이라고 물으시면은 가장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면 당연히 컴퓨터 비전 쪽일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음성 기술, 근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동영상이라던가 결국 점점 움직이는 시퀀셜한 데이터로 생성을 하는 것을 로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을 생성형 모델로 만든다고 하면은 NLP라던가 CV라던가 스피치 전부 다 결합된 형태의 멀티모달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생성형 모델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스피치 측면에서도 언러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쪽에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연구를 하면서 오디오도 사실 굉장히 언러닝이 필요한 분야인데 왜 이쪽에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LLM에서 언론이라는 건 많이 LLM 같은 경우도 언러닝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건 또 배드 티밍이라 해가지고 저도 이 분야 많이 공부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워터마크라고 하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특정 단어를 생성을 못하게 낙인 찍는 뭐 그런 기술이 있는 질문 있으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럴 것 같은 거 여기 있으면 되잖아. 인지하고 참여를 될것 같은데.